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 2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족집게 특강, 자, 이름하여 다산이드의 초코파이 특강, 여러분과 지금부터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제가 3개의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이론, 전기기기, 그리고 전기설비까지 이어지는 3개의 과목, 즉 이전에 출제되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문제를 쏙쏙쏙 이렇게 골라 놓았으니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다산에듀의 24년 2회 대비 초코파이 특강 교재와 함께 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면서 여러분께 칠판에 써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조하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 함께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1번,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자,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빗으로 머리 빗을 때, 혹은 옷끼리 이렇게 부딪힐 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끼리 이렇게 마찰시켰을 때 전기적 현상을 띠게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됐다라고 하고, 자,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마찰할 때 만들어지면 마찰 전기, 그리고 유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유동대전, 혹은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마찰대전, 이렇게도 설명을 하게 되죠. 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2번 대전. 2번, 어떤 도체에 5초간에 4쿨롬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전류를 물어보게 되면은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일단 I는 R분의 V라고 하는 ohm의 법칙과 I는 그 다음에 T분의 Q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전류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전기량과 그 다음에 시간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시간은 5초고요. 그 다음에 전기량은 4쿨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5분의 4가 되면은 0.8A 됩니다. 자, 답은 0.8A입니다. 그런데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0.8A가 있나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함정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기를 보면은 없는데, 여러분 2번을 곰곰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0.8,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밀리 암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1000과 밀리 0.001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쇄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0.8A와 똑같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0.8A라고 하는 것과 0.8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암페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번째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오음의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대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저항을 직렬로도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병렬로도 연결해볼까요? 5옴짜리 저항이 몇 개 있냐면요, 곱하기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직렬로 연결해볼게요. 자, 직렬을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 5개가 5옴짜리니까 5 곱하기 5 했을 때, 자, 이것은 25옴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병렬일 때죠.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저항을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5옴짜리를 5개로 나누게 되면 이때는 1옴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반 오신 거예요. 아니, 거의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직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대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렬일 때의 몇 배가 되느냐? 답은 몇 배일까요? 맞아요. 1옴과 25옴이니까 여기 25배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병렬로 하면 직렬의 몇 배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25분의 1배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답은 여기서는 25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맞아요. 1번이 되는 거죠.
4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임의의 회로에서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합쳐서 2개 이상일 때 서로를 이렇게 떼어내서 분리해서 하는 해석 방법이 바로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전압원이 하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전류원이 하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뭐 저항이 하나 있다, 이렇게 부하가 있다. 그럼 여기로 가는 게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 전압과 전류원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방에 난로도 있고 히터도 있는데 이 난로와 히터를 동시에 켰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석하기 힘드니까 난로 혼자 있을 때 해석을 한번 하고 히터 하나 있을 때 해석을 한 다음에 2개를 더해서 이제 전체 값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전압원을 해석할 때는요, 전류원은 어떻게 되냐? 여기를 떼어 놓습니다. 개방시켜 놓고요. 전류원을 해석할 때는요, 전압원은요, 어떻게 합니까? 단락시켜요. 이렇게 연결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은요, 전압을 만들어주는 녀석은 우리가 단락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계산하는 애는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답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하나의 전원이 있다고 하고요. 자, 이 전원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다고 하고, 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흘러가는 전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흘러가는 전류를 알고 싶은 것은 전류계, 그 다음에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은 것은 전압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류계는 어떻게 설치하냐? 이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계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부하와 병렬로 설치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배율기와 분류기의 문제예요. 분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계는요, 이 배율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율기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합니다. 여기는 분류기는 병렬로 연결하죠. 분류기는 병렬, 그 다음에 배율기는 직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기는 병렬, 그 다음에 배율기는 직렬. 답은 2번 딱 나와 있네요. 6번. 기전력이 V0,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병렬 접속할 때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제가 한번 딱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전압이 V0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 건전지 안에도 내부 저항은 있죠. 내부 저항이 R인 것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똑같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압은 그냥 V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렬이라고 하면은요, N, V0가 이렇게 되겠죠. 개수와 관련이 있지만 지금은 개수와 관련은 없죠. 답은 1번이 되죠. 7번, 망간건전지의 양극으로는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망간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런 건전지,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건전지, 요거 이제 양극 플러스 재료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로 탄소 막대를 사용합니다. 탄소 막대.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 뜯어볼 일은 없겠지만 요 안에가 이렇게 탄소 봉이 이렇게 쭉 있어요. 막대기가. 답은 그래서 탄소 막대다. 8번. 니켈의 원자가는 2고 원자량은 58.70이다. 이때 화학 당량은 어떻게 되느냐?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겁니다. 그럼 지금 원자량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8.70이라고 했고요. 58.7. 원자가는 2니까 58.7을 2로 나누게 되면 답은 29.35. 9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자,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그 법칙이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금속을 놓고 두 금속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흘렸대요. 전류를 흘렸더니 자, 여기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열 변화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떤 거에 쓰는 겁니까? 이 전기를 넣었더니 온도가 변화된다. 우리가 전기 냉장고 같은 거 쓰는 거고.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하죠.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인 것도 있죠. 두 금속을 놓고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류가 흘렀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제백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펠티의 제백 여러분 두 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백은 뭐라고요? 제백은 이렇게 반대요. 자, 두 금속을 놓고 열의 변화를 줬더니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이게 제백 효과라고요. 제백과 펠티에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답은 4번. 10번. 기전력 1.5V 용량 20A인 축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기전력은 7.5V가 된다. 이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용량.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 두 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첫 번째, 직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용량이 20A에다가 동그라미. 자, 지금 문제가 10번 문제인데, 자, 20A짜리가 직렬로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용량은 똑같습니다. 얼마요? 그냥 20이에요. 10개든 20개든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병렬일 때는 곱하기 개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20 그대로 가면 됩니다. 11번.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첫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 끝난다?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전기장의 밀도가 높을수록 큰 거. 맞죠. 세 번째,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한다? 뭐라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한다? 그렇지 않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공기 중에서 4 마이크로쿨롬과 8 마이크로쿨롬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N일 때, 2N일 때 두 전하 간의 거리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쿨롱의 법칙 하는 겁니다. F는 일단 여기서 공기 중에서 4 마이크로쿨롬과 8 마이크로쿨롬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자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여기 Q1, Q2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근데 이 F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일단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7.2 그리고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이 거리를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마이크로쿨롬과 8 마이크로쿨롬이래요. 거리의 제곱분의 4 마이크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거 R 얼마일까요?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계산기 다 있으시니까 계산기가 있을 때 직접 그냥 막 앞에 놓고 해설처럼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이 1, 2, 3, 4 가나 있는 거를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답이 하나 딱 나오겠죠. 그래서 7.2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게 답입니다. 계산기는 이렇게 수정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0.15 했을 때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13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콘덴서,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되죠. 엡실론, 그 다음에 자 D, 간격분의 S, 극판의 면적이다. 자, 이 간격이 D라고도 할 때도 있고 L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S 대신에 A라고 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격분의 면적이다. 거기다가 유전율에 비례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씩 그럼 이제 읽어보면 돼요. 요 식 하면은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1번. 극판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간격에 반비례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이동 전하량에 비례한다. 자, 근데 이것도 이 식에는 없지만 맞습니다. 3번에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넓이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4번에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뭐라고요? 반비례? 아니에요. 유전율에 뭐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유전율이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이랑 그 다음에 비유전율, 진공보다 몇 배이냐? 그 다음에 간격 D분의 S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전율에 비례 혹은 비유전율에 비례한다. 요 말도 혹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똑같거든요. 답은 4번이 그래서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4번은 유전율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유전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4번. 14번. 전정 용량 C1, C2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자, C1과 그 다음에 C2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병렬로 놓게 되면은요.
병렬일 때 커패시터의 합성 정전 용량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C1 플러스 C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근데 직렬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놓게 되면요, C1 플러스 C2 합분의 곱 C1 곱하기 C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5번. 20 마이크로페럿과 30 마이크로페럿의 두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자, 여기에 10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체 전하량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0과 30짜리가 있죠.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첫 번째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20 마이크로, 그 다음에 커패시터 용량이니까 페럿이죠. 다음에 30 마이크로 페럿. 자, 이때 전체 가해준 전압은 우리가 100볼트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병렬이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됩니다. 합친 거 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Q는 C하고 V, 커패시터에다가 전압 곱하면 되니까 합치게 되면은 50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기량 Q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자, 전압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쿨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냥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50. 16번.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커패시터 우리가 용량할 때 비유전율이 커야지 좋다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 거 무엇이냐?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우리가 공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시작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출발점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은 그렇죠. 1번이죠. 1번. 답은 1번. 17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죠. 내 유전자가 뭐다? 내 유전자가 FM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전율. 자, 하나만 더 가죠. 투자율은 뭐죠? 투자율. 우리가 지금 무엇에 투자하는 겁니까? 휴먼,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휴먼에 투자한다. 자, 이걸 우리가 투자율. 투자율은 그래서 헨리 퍼 미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볼트 퍼 미터, 이건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쿨롬 퍼 제곱미터, 그러면은 면적당 몇 쿨롬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전속 밀도, 그 다음에 헨리 퍼 미터, 투자율. 4번은 투자율이 되죠. 유전율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8번. 콘덴서 중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회로에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마일러, 마이카, 세라믹 이런 거는 다 교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성이 없어요. 그런데 4번의 전해 콘덴서는 직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는요, 극성이 있거든요. 4번. 전해 콘덴서, 이게 답이에요. 19번. 1웨버퍼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인가 물어봅니다. 자, 이거 여러분 그냥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하나 외워두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1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우스냐 그러면은 10,000 가우스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20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 암페어 턴 퍼 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 암페어 턴 퍼 암페어 턴이라면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번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아니겠습니까? I는 R분의 V. 그러니까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속에서는요. 자속 파이는 기자력에는 비례하고 자기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지금 기자력이 5만이고 자기 저항이 5,000이니까 여기가 5만이고 자기 저항이 5,000.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얼마가 됩니까? 뭐 10이네요. 그렇죠? 10웨버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21번. 자기 회로의 길이가 L, 단면적 A, 투자율 뮤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알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4번이 됩니다. 답 4번이죠. 22번. 물질에 따라 자석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 게 되는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 완전히 그 안일비자를 쓰는 거죠. 자성이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자성체 대답하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23번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화가 되지 않는 물질로 강자석체 이외의 자성이 약한 물질이나 전혀 자성을 갖고 있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똑같은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약간 다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비자성체. 답은 똑같죠. 24번 공심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500A/m/m일 때 자속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게 B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는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자속 밀도죠. 하지만 이거는 뮤 H와 똑같고요. 자,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H를 곱한 것과 같아요. 진공의 투자율이 얼마입니까?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쵸? 비투자율은 얼마냐면 지금 공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기 중이니까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비투자율이 얼마냐면은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참 500이니까 5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5, 4, 20 하게 되면은 이거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놓을 수 있어요. 25번 공기 중에 10cm 떨어져서 평행으로 놓여진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의 왕복조류가 흐를 때 두 선 사이에 걸리는 힘세기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단위 길이당 0.04N의 힘이 작용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5번에 이런 문제죠. 왕복 도선에 걸리는 힘의 문제예요. 자, 여기 도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도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가요. I1. 자, 이쪽에 가는 게 I2. 왕복이면은 내내 이게 똑같겠죠. 그냥 I라고 봐도 되겠죠. 자, 거리가 얼마냐? 그냥 R 미터입니다. 자, 그때 두 개 사이에 걸리는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R이라고 하지 말고 D라고 하자. 간격 D라고 해보죠. 자, 힘 F는 여기가 D 간격분의 그 다음에 E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10cm라고 이미 거리를 얘기해 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복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0.04N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0.04N의 힘이 작용했다. 여기 그러면 여기가 0.04겠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10cm니까 0.1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곱하기 여기 i는 왕복이 같을 테니까 그냥 i의 제곱이 될 테고, 자,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가 2, 4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한번 쭉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i의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공부할 때 제가 지금 막 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서 딱 공부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잠깐 딱 하고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지금 객관식이 없지만 객관식 보기가 없어도 여러분 풀어볼 수는 있겠죠. 그때 지금 나오는 것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답이 딱 맞아야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답은 얼마일까요? 안 알려줘요. 답은 4번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이 서로 직교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얼만큼 되는가? 자, 코일이 서로 이렇게 직교할 때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면 이때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거는 0이죠. 0. 그쵸? 서로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7번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떤 법칙 배웠습니까? 우, 발, 좌, 전이라는 말 있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우, 발, 좌, 전.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서 발전기의 유도전압을 나타내는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발전기니까 바로 이 오른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해당되죠. 여기 도체의 방향, 그 다음에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기전력의 방향이 바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오른손 법칙이죠. 28번 0.2 헨리인 자기 인덕턴스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에 이런 Li의 제곱 줄만큼 축적이 되죠. 이게 만약에 커패시터라면은 CV의 제곱만큼 축적이 되는 건데 말이죠. 자, 2분의 1 Li의 제곱. 여기서 L이 얼마입니까? 0.2고요. I가 얼마입니까? 5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5의 제곱 계산하면은 전체 축적되는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2.5줄이 나올 겁니다.
29번 최대값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전체 우리가 최대값에서 혹은 실효값에서 평균값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효값, 최대값 세 개의 각각 변환이 쉬워야 되겠죠. 최대값이 지금 10A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평균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평균으로 갈 때는 곱하기 0.637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게 실효로 간다. 그럼 곱하기 0.707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평균이니까 0.637, 10 곱하기 0.637은 6.37. 답은 4번. 30번.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각속도 계산하는 식 오메가는 2파이 F. 지금 여기가 F가 얼마냐고 하면은 1초에 30회전을 하니까 30 곱하기 2파이 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60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 31번.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자, 그럼 저항이 하나 있대요. 그 다음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 얼마만큼을 흘렸다고 했냐면 일단 8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XL이고. 자, 여기에 걸어준 전압이 200V가 걸어졌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20A가 흐른대요. 이때는 교류를 가했을 때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여기 XL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건데,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말할까? 임피던스는 I분의 V. 이 전체 흐르는 전류가 20이고, 그러니까 전압이 200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15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8이면 얘가 얼마일까요? 계산하지도 말죠. 그냥 얼마. 8이면 얼마? 6이죠. XL은 6. 자, 그냥 저를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갈게요. 근데 혹시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32번 저항 100V, 저항 8옴, 유도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32번.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말로 해볼게요. 자, 전압이 100V고 저항이 8, 유도리액턴스 6이래요. 그러면은 임피던스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쵸? 이때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10분의 전압 100 하니까 10A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그냥 4번 딱 나오네요. 그렇죠? 역률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니까 10분의 8 하면 0.8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3번. RL 직렬 회로에 직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0A 흘렀다. 여기에 교류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했더니 10A 흘렀다. 유도리액턴스는 얼마큼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요 문제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직류 100V가 했을 때 20A 흘렀다면은 우리가 이 회로의 저항은 몇 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5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교류 100V를 넣었을 때 10A가 흘렀대요. 그러면은 교류를 넣었으니까 임피던스를 얼마? 10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항은 5옴, 임피던스는 10옴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XL은 계산하게 되면 5 루트 3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자, 이것도 풀 수 있는 분들만 푸세요. 밑에 해설 있으니까. 34번. 어드미턴스 Y1과 Y2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별표 2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문제. 별표 2개. 그냥 어드미턴스는 더해주면 됩니다. 임피던스 역수이기 때문에 답은 1번. 35번. 1kWh는 몇 줄인가? 3.6 곱하기 10의 6제곱 1번. 36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연파는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연파인데 비정연파는 막 이런 게 이제 비정연파예요. 어떤 규칙성은 있는데 파형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잡음이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노이즈가 왜 들어갈까요?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접점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자 반작용, 자기포화, 히스테리시스 현상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2번 옴의 법칙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37번. 교류에서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VI 계산하게 되면요. 이거 그냥 피상전력이죠. VI는 피상전력. 그 다음에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터. 자, 이것은 유효전력. VI 사인 세터 하면 무효전력.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로 계산하죠. 단위는 바르가 되고요. 답은 3번. 38번. 어느 가정집에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무엇인가? 자, 38번에. 지금 전력량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력 곱하기 량 아닙니까? 전체 전력이 얼마예요?
이게 60W잖아요. 그쵸? 60W인데 몇 개 사용했어요? 10개니까 곱하기 10개. 자, 여기에다가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량은 시간이니까. 20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12,000 나오나요? 12kWh. 답은 2번. 39번. 다음 중 무효전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여기 피상전력 볼트암페어, 유효전력 와트, 무효전력 바르. 답 VAR 2번. 40번.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자, 6분의 파이 라디안 위상이 높은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회로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전력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와트라고 계산했으니까 유효전력 물어보는 거죠. 유효전력 P는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이 삼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전압이 200V고요. 전류가 10A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30도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답은 얼마? 1732. 이렇게 나오네요. 1732W.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전기 이론이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놓고 가면 여기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 봤을 때 완전히 다 다가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두 번, 세 번 보게 되면 웬만한 거 한 90% 정도는 여러분 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 서너 문제 빼고는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문제니 충분하게 반복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전기기기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이어서 전기기기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1번, 전압 변동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이든 속도 변동률이든 일단 문제에서 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글로 써볼게요.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압 변동률 하면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속도 변동률 하면은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기호를 적절하게 넣게 되면은 전격이 Vn이고 무부하가 V0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그러면은 몇 번인가요? 1번 나오네요. 1번. 2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부하 전압이 104V이다. 이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가 1번처럼 식을 알아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2번처럼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다가 2번 문제가 나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죠. 100분의 104 빼기 100, 100분의 4 그럼 0.04%로 하게 되면 4%. 답은 3번이 되죠. 3번,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압을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과복권기라고 합니다. 과복권기. 답은 3번. 4번, 다극 직류 중권기의 전기자 권선에 균합환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일단 여러분 균합환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세요. 자, 균합환. 이 균합환이라는 게 뭘까요? 균합이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압력을 같아지게, 균일하게 하는 환, 고리환자, 링이라는 뜻입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우리가 링, 고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직류 중권기에서 왜 우리가 직류 중권, 직류 분권 뭐 이런 데서 왜 우리가 균합판을 설치하느냐? 결국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전압이 서로 다르면 이때 우리가 아크가, 스파크, 불꽃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브러쉬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1번. 5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손실이라고 하면 어떤 손실이 있습니까? 여기 손실부터 한번 가보죠. 손실. 기기에서의 손실이란 자, 고정되어 있는 고정손이 있고 계속 변동하는 가변손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손실 중에서는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철손이고요. 이 가변손에서는 동의 크기에 따른 동손 두 개가 있는 거죠.
철소는 히스테리시스손과 또 와리손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그래서 이 고정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철손입니다. 철손. 자, 철손도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리손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 철손의 대부분 하면 또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와리손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철심을 성층한다. 이렇게 대답이 되죠. 6번.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의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전동기를 기동할 때 하는, 자, 기동할 때 제어하는 저항기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기동 시에 제어하는 저항기. 기동 저항기입니다. 답은 우리가 기동 저항기로 놓을 수 있어요. 4번이 됩니다. 7번, 직류 진권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우리가 속도와 토크와의 관계가 있는데, 일단 속도와 7번이죠. 속도, 토크 관계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직권 있고, 두 번째는 분권 있습니다. 자, 직권전동기는요. 직권전동기는 여기 토크가 속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비례하게 되는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는요. 속도에 그냥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직권 전동기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권 전동기는 그냥 속도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직권 전동기를 속도를 지금 문제처럼 3분의 1로 줄이면 3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토크는 9배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근데 이제 분권 전동기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죠. 여기는 이제 이거를 3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되냐? 저기는 그냥 3배가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다음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직권 전동기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다, 이것만 가지고 기억하면 됩니다. 힘이 세다, 지금 이렇게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힘이 엄청 세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니까 어떤 거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차, 뭐 권상기 이런 것에 유리하게 되고요. 기동 토크가 세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무브와 운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걸고 운전하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구속 속도라고 해서 속도가 아주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벨트를 운전하지 않고 기어나 체인 같은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직권 전동기 특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속도가 크게 감소된다. 맞아요. 자, 2번, 전동기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에요. 힘이 엄청나게 세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벨트 안 돼요. 그쵸? 4번에 개자곤선과 전기자곤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전동기죠. 9번, 전기역 전압 100V,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500인 분권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얼마인가? 이거 재밌겠다. 문제. 자, 지금 분권전동기니까 이렇게 제가 이 계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자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각각 하나씩 넣어볼게요. 전격 전압이 100V. 이제 전동기니까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100V고요. 100V 걸어주고. 전기자 전류가 10A. 여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10A. 그리고 전기자 저항이 1옴. 여기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1옴. 그 다음에 회전수가 1500rpm.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때 역기전력이 얼마냐? 얘가 받아들이는 전압이 얼마냐? 100V 넣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세금 떼는 거죠. 깎아먹으면. V는 IR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몇 볼트 깎아먹습니까? 10V 깎아먹죠. 그러면 자, 이렇게 100V 빼기 10V는 역기전력 얼마입니까? 90V가 되겠죠. 답은 얼마? 90V. 이거를 괜히 한번 식으로는 이렇게 그냥 멋들어지게 쓰는 거예요. 역기전력 EC는 공급한 전압 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 이렇게 뺀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럼 100 빼기 여기 어떻게 10은 90이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여기가 얼마? 우리가 1번. 10번, 다음 중 분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를 올바로 표시한 것은? 자, 분권 전동기는 토크는 속도에 그냥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변압기 1번 전압을 변성한다. 딩동댕 맞죠? 2번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1차 측이 아니라 어떤 거 2차 측, 2차 측을 기준으로 하지. 2차 측. 2차 측을 출력 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번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피상전력으로 표시하게 된다. 맞아요. 12번 1차 건수 6000, 2차 건수 2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의 1차체 앞에는 6000번 감고 이 뒤에는 200번 감았대요. 권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권수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혹은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2차 권수가 얼마예요? 지금 200번이고요. 200번. 1차 권수가 6000번이니 자 이거 30 나오겠네요. 권수비 30, 그러니까 2번이죠. 13번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옴이다. 자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권수비가 이렇게도 되지만 이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자 루트 R2분의 R1 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A 제곱이 그냥 R2분의 R1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이고요. 2차 측 저항이 0.1옴. 이게 0.1옴이래요. 그러면은 R1은 어떻게 됩니까? R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에 R2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권수비 60의 제곱에 곱하기 0.1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돼요. 3600에다 0.1 하게 되면 360. 그래서 R1 저항은 360옴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 이거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좀 나중에 뒤에 풀어보죠. 14번. 변압기 철심의 성층 철심 강판의 재료로 철 함유량은 보통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저기 고정손에 있는 철손에는 히스테리스손과 와류손이 있는데 우리가 히스테리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넣는다고 했는데 규소강판이 한 3에서 4% 정도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철은 97, 96 이 정도 넣게 되는 거죠. 철은 그럼 몇 퍼센트 들어가냐? 한 96, 97% 정도 들어간다.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5번 삼상 100kVA 13200이 200V가 되는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전류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P는 루트 3 VI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으로만 계산하게 되죠. 이때 물어보는 게 I 물어보니까 이 I를 넣게 되면은 루트 3 V 분의 P로 놓을 수 있고요. 자, 루트 3 전압이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13200이 200V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측 보는 거죠. 출력계 2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P 전력은 100kVA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 전류가 288.66A. 66A. 그럼 이때 문제는 마지막에 뭐냐면 유효분이 얼마냐? 역률 80% 들어가요. 유효분 계산하게 되면은 288.66 곱하기 0.8 하면은 우리가 유효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률 곱하는 거니까요. 답은 그러면은 한 230 정도 될 겁니다. 답은 3번. 16번. 변압기의 부하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철손도 감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철손은 그래서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이 일정하게 될 때는. 답은 2번. 17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떻게 되는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기장의 세기 H, 자속 밀도 B. 여기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게 횡축에 이르는 것은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여기는 자속 밀도,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는 자속 밀도, BH 커브라고도 부릅니다. 자속 밀도, 자기장의 크기, 답은 1번이죠. 18번,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니고. 이거 다 맞출 수 있죠, 그렇죠? 1번,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인화점이 높아야 되죠. 웬만해선 불이 붙지 않아야 되는 거죠. 3번에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잘 굳는 점은 최대한 낮아야 되는 거죠. 4번에 비열이 작을 것. 비열은 작아야 된다? 아니죠. 비열은 굉장히 커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19번 부울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변압기가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게 되죠.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 이게 20번에 딱 나오네요. 20번.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4번에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21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에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21번에. 자, 우리가 이제 V결선 하게 되면은 변압기 한 대 결선에 한 대 곱하기 루트 3만큼의 출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변압기 한 대가 100kg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100 루트 3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답은 3번이죠. C 22번. 용량 P kVA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무엇인가? 4대로는요, V결선이 2대 아닙니까? 그쵸? 자, 이거를 몇 대 한다는 거예요? 2쌍으로 놓는다는 거죠. 쌍, 2쌍. 그러면은 100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 2배로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100 출력이 P니까 원래 P 루트 3인데 자, 이것이 2쌍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2 루트 3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3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자 속도가 N일 때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는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슬립인 거죠. 그래서 슬립은 전격 속도분의 무브와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자, 이걸 대답할 수 있겠죠. 제가 변동률이랑 전격 속도라고 하지 않고 동기 속도라고 해야 되죠.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동기 속도가 NS, 회전 속도가 N일 때는 NS분의 NS 빼기 N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4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자,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출력과 손실에 대한 식을 놓을 때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이번 시간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차 입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60이에요. 60에서 손실이 1 뺐으니까 여기 59만큼 들어옵니다. 59인데 여기가 2차 동손이 얼마냐면은 이거 슬립에 비례하거든요. 59에다가 슬립이 3%니까 59 곱하기 0.03이에요. 59 곱하기 0.03 하면 이게 약 2kW 정도 됩니다. 2kW. 그럼 여기는 얼마큼 될까요? 57 정도가 되겠죠. 답은 57. 이거 우리가 P2, C, PC2 이렇게 돼요. PC2는 P2 곱하기 슬립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 2차 동손이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57만큼 기계적 출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입력된 게 60인데 여기서 입력된 게 60인데 출력이 어떻게 60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입력이 60인데 어떻게 더 큰 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답은 그냥 2번 요거 하나만 되는 거죠. 25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2C일 때, 자,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밑에 해설 나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출력분의 입력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2분의 P0, 2차 입력분의 여기 P0, 2차 출력. 이거 효율 맞아요. 2차 효율. 자, P0를 계산하게 되면 P2에다가 1 빼기 슬립, 1 빼기 슬립 효율이니까 곱하게 된 것과 또 맞아요. 1 마이너스 슬립이랑 또 똑같아요. NS 2차 동선분의 동기속도분의 N은 회전자 맞아요. 그쵸? 근데 2번 P2분의 P2C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슬립입니다. 슬립. 26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 기동전류와 기동토크는 전자납 기동시에 몇 배가 되는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기동토크도 작지만 기동전류도 작아요. 근데 왜 우리가 Y결선으로 출발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기동전류가 작기 때문에 전동기를 보호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27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유도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직류전동기랑 뭐가 다릅니까? 직류전동기는 보통 우리가 전압으로 제어하게 된다면 유도전동기는 주파수로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뭐 이런 거는 별로고 3번에 주파수 제어 있어요. 주파수 제어가 바로 우리가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VVVF라고 해서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 이런 게 이제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3번 주파수 제어가 올바릅니다. 28번.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자, 슬립이 1에서부터 0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2, 3, 4, 5, 1 하면서 토크가 자기 마음대로 슬립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이거 뭐죠?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자, 기억합니다. 우리가 삼상 어떻게 돼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자,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례 추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2차 저항값을 바꾸게 되면 슬립을 바꿀 수 있고 슬립을 바꾸게 되면 최대 토크의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비례 추이 방법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농형 유도전동기는요. 농형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파수 제어로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29번. 달랏비가 큰 동기기는 무엇인가? 달랏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좋은 겁니다. 안정도가 높습니다. 안정도가 높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크다? 아니에요. 작아요.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아니에요. 작아요. 30번. 동기 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동기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변압기라든지 혹은 직류 발전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병렬 운전할 때 달라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용량이 달라도 돼요.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전압 곱하기 전류거든요. 근데 전압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도 되느냐? 곧 전류가 달라도 된다. 어떤 거 할 때? 병렬 운전할 때. 어떤 병렬 운전할 때? 자, 이게 직류 발전기 혹은 변압기,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 다 똑같아요. 용량 혹은 전류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4번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동기 발전기, 교류 발전기일 때 1번 주파수는 같아야 되죠. 2번 위상도 같아야 되죠. 3번 전압도 같아야 되는 거죠. 세 개는 같아야 되죠. 31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위상 특성 곡선 그릴 줄 아시는 분은 그냥 맞출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여기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 얼마? 1이죠. 그렇죠? 진상, 그 다음에 지상. 답은 1, 32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의 여자전류를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이게 계자전류고, 이게 바로 IA, 전기자전류죠. 자, 여기서 역률이 1일 때 이것보다 계자전류를 크게 하거나 계자전류를 작게 하게 되면은 전기자전류의 크기도 변하면서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위상도 진상이 되고 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상까지 변하죠. 두 개 다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그다음에 위상이 바뀐다. 1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33번.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별표 3개. 별표 3개.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쇼트 됐을 때 한 번에 크게 돌아가는 것을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합니다. 답은 1번. 34번. 다음 중 제동건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이용하여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기 기동법입니다. 자기 기동.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동기전동기는 셀프 스타트를 못해요. 혼자서 출발을 못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동원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옆에다가 유도전동기를 다는 겁니다. 이게 제동건선을 이용하는 게 자기기동법이고, 유도전동기를 할 때는 극수가 유도전동기는 동기기보다 극수가 2개 더 작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요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되죠. 제동건선을 이용하는 건 자기기동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35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무엇인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유기,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제어 소자 나오게 되는데 자기 소호라는 말 나와요. 자기가 껐다 켰다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GTO죠.
GTO는 자기가 껐다 켰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S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SCR은 턴 ON은 할 수 있어요. ON은 정기적 신호를 줄 수 있는데 턴 오프 하는 것은 역전압을 인가하거나 아니면 유지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거나,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자기 소호는 내가 켜는 신호, 끄는 신호를 다 줄 수 있어요. GTO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6번, 양방향으로 전류가 흘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양방향으로 전류가 흘릴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양방향 하면은 제가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AC가 들어가면 일단 이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양방향이 A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액. 양방향.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는 거. 기호 찾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37번, 단상 전파 정류회로 해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정류회로 하게 되면 총 4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단상, 하나는 또 삼상, 하나는 또 반파, 또 하나는 전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단상 반파할 때는 입력된 전압의 0.9배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할 때는 단상 반파할 때는 0.45배가 출력이 되고, 단상 전파할 때는 0.9배, 삼상 반파할 때는 1.17배, 삼상 전파할 때는 1.35배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단상 전파 정류회로라고 해요. 단상 전파 정류회로니까 단상 전파 해서 어떤 거? 자, 이렇게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0.9배 출력이 됩니다. 입력된 것에 0.9배가 출력돼요. 그래서 0.92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기기 문제도 역시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전기 이론에서는 좀 생소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공부할 때는 전기기기는 특히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왜 일어나지?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럼 예방 혹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문답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기억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는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문제인데, 혹은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부분에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변압기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변압기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에듀 유튜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다산에듀 사이트에 오셔서 제 변압기 강의가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변압기 강의를 마음 놓고 한 2-3시간만 딱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께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공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기설비 마지막 과목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기설비 과목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랑 같이 이제 피니시, 종점을 향해서 같이 가보죠. 1번, 전선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여기 H에 동그라미 좀 하나 멋있게 좀 이렇게 좀 써주세요. H.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선에는 이 강한 전선이 있고 약한 전선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하다가 뭐냐면 영어로 좀 소프트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강하다는 뭐죠? 강하다? 맞아요. 하드하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HARD 해서 하드.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선 중에서 연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선 중에서는 경동선이 있는데 경동선이 좀 딱딱한 선을 우리가 경동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선은 딱딱하기 때문에 하드 와이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래서 하드라고 하는 게 H가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경동선입니다. 답은 그러면은 4번 경동선 보셔야 되는데 근데 1번 문제에서는 이것만 봐냐? 이것만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1번 문제에서는 비닐 절연, 네온, 그 다음에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이거 다 보셔야 돼요. 특히 3번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아웃도어,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 크로스 링크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OC 그래서 3번은 밑줄 좀 쳐주세요. 밑줄 아주 멋지게 좀 이렇게 좀 쳐주세요. 3번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번의 답은 4번. 2번, 다음 중 450, 700V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에 알맞은 약호는 무엇인가? 자, 1번에
NR이라고 합니다. 450, 700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자, 2번 CV라고 하는 건요.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3번의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4번의 OC는 5개용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을 말합니다. 3번 DV 전선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입니다. DV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서 우리 집이 있고, 자, 우리 집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드롭 와이어라고 했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DV, 드롭 와이어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답은 1번 인입용은 DV입니다. 4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선 사러 갔어요. 전선에 그러면 재료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1번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잘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2번 가요성이 풍부할 것, 잘 구부러져야 되겠죠. 3번 고유저항이 작을 것, 당연하죠. 일단 전선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가 고유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죠. 4번에 비중이 클 것, 비중이 크다, 무겁다? 아예 상관없어요. 이거는 비중이 큰 게 아니라 비중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거는 잘못된 거네요. 5번 다음 중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인가? 5개용 아웃도어 와이어. 그래서 O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죠. 6번 다음 중 5개용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분은 5개용은 일단 O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유 폴리에틸렌, 각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십자로 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로스 링크드라고 해서 각유라는 말에는요, C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OC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요. 제가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강조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1번에 나와 있네요. 답은 OC. 7번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이 피복을 걷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활선이 뭐죠?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활어, 전선이 살아있으면 활선. 전선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죽은 전선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통전 상태,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활선 상태인데, 그때 전선 피복 벗기는 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 풀 때도 딱 보면 느낌이 그냥 딱 오지 않습니까? 전선이 피복 벗기는 공구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 1번 맞아요. 전선 피박기죠. 그래서 전선이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1번 전선 피박기. 8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호텔 또는 여관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센서 등 사용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켠 다음에 꺼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타임 스위치 종류가 나올 때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꺼지는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혹은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이때 몇 분 이내에 꺼져야 됩니까?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숙박업소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겠죠. 이게 문제 나오죠. 타임 스위치. 9번 피시테이프의 용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배관이 있다.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선을 넣어야 된다.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낚시질하는 것처럼 하자. 여기다가 강철선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묶고 이쪽으로 당겨버리자. 반대편에서. 이게 마치 낚시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우리가 피시테이프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낚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시테이프,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죠. 10번에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3번에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보신 분들도 있고, 자,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판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큰 거부터 이렇게 작은 거까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사이즈 이렇게 재보는 거죠. 아유, 어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그쵸? 여기다 이제 서로 끼워보는 거죠. 딱 끼웠을 때 들어가는 사이즈가 이제, 제 규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와이어 게이지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죠. 11번.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서 연결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금속관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금속관에서 전자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전원이 있으면 전원에서부터 어떻게 여기 부하에까지 가는 것이 오로지 한 배관에 왕복선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때 갈 때 만드는 자기장과 올 때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이 전자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전자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는 선과 오는 선에, 특히 교류에서 가는 선과 오는 선이 모두 다 동일 관, 같은 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번은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만 맞아요. 4번도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금속 전성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사자성어 있습니다. 후, 그 다음에 짝, 다음에 박, 그 다음에 홀. 후강전성관은 짝수,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 박강전성관은 외경에 가까운 홀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은 외경, 후광은 내경으로 하고요. 밀리미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박광은 또 홀수, 후광은 짝수로 나타내죠. 답은 3번이죠. 13번. 금속전성관 공사에서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이거는 너무 쉽죠.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 오스터. 오스터. 답은 2번. 14번.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전성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이종 가요전성관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제가 강조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죠. 이거 딱 한 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곡률 반지름. 자, 이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굽힌 부분 반지름으로 바뀌었죠. 곡률 반지름은 무조건 몇 배? 그냥 6배 기억하면 됩니다. 6배. 몇 배 이상 해야 되느냐? 그럼 6배요. 근데, 자, 케이블을 사용한다. 근데 단심이다. 자, 이때는 예외적으로 8배가 되는 거예요. 또 가요전성관이다. 근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 자, 이때는 예외적으로 또 3배가 됩니다.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6배인데 케이블인데 단심이에요? 그러면 8배. 근데 가요전성관인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워요? 그때는 3배. 지금 문제는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대요. 그래서 답은 3배,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배선이거나 5개 배선에 사용하는 전압이 저압인 경우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보죠.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딱 대답해도 돼요. 1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덕트의 끝부분은 무조건 막습니다. 이물질이나 기타, 동물, 곤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2번,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뭔가 맞는 말이죠. 도덕 문제 같은 거예요. 3번,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5개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지 말 것. 아니에요. 여러분, 5개용과 옥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옥내용과 5개용의 가장 큰 차이점. 5개용일 때는 어떤 걸 더 보강할까요? 맞아요. 이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습기가 많은 것에 우리가 대응 능력, 저항력을 가진 것이 바로 5개용 설비들인데요. 옥내라고 하더라도 혹은 이렇게 습기라든지 아니면 물 고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옥외용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5개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지 말 것? 아니요, 이거는 맞아요. 4번에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것도 마치 도덕 문제잖아요. 그렇죠? 4번은 역시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1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 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땡땡, 그 다음에 두께는 땡땡이어야 되는가? 자, 접촉 우려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35의2고요. 그 다음에 우려가 없을 때는 50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5의 1, 홈 및 폭의 깊이가 35의 2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을 때는 50의 1이에요. 조금 더 두께가 얇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답은 지금 우려가 있으니까 3번. 17번.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가 아닌 것은. 여러 번 강조하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다음 중 안 되는 게 뭐냐? 그럼 합금캐 아닌 거. 삼총사는 뭐냐? 합금캐. 이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있는 거 최고 왕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금속관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되는 애 누구냐? 그러면 금속관. 안 되는 애 누구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니네. 이게 답이죠. 그럼 여기 아닌 애 누구예요? 3번 애자죠. 18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어려운 곳 얘기하고서 여기서 안 되는 곳은 누구냐? 안 되는 거 누구냐? 합금캐 아닌 거. 여기서 3번 애자. 19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자, 접지선은 녹색이 아니라 녹색과 노란색의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녹색과 노란색의 조합. 답은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자,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이 아니라 설치하면은 안 되는 곳 한번 찾아보죠. 여기다가는 과전류 차단기, 그러니까 퓨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선 차단기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 어디? 접지선. 여기는 안 되죠. 이상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성선 안 되죠.
만약에 중성선에다 넣었을 때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 간에 있는 전압이 불평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접지선, 어쨌든 중성선.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2번 어쨌든 접지선, 3번 어쨌든 접지선, 4번 어쨌든 중성선. 2, 3, 4 안 돼요. 1번 전원 측 전선 여기만 가능합니다. 답은 1번. 21번 개폐기 중에서 옥내 배선의 분기회로 보호용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배선 차단기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MCCB 이렇게 되어 있죠. 배선용 차단기 ELB는요. 누전 차단기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뭐 PF는 파워 퓨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22번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경동선은 2mm 이상이어야 된다. 울타리 2mm, 울타리 2mm. 23번 저압전로의 전격전류가 60A 흐르는 회로를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경우 차단기는 몇 분 이내에 동작해야 되는가? 이게 63A를 기준으로 합니다. 63A. 63A가 안 되냐 혹은 63A가 넘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밑에 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63A가 안 될 때는요. 60분 이내에 동작돼야 되는 63A가 넘을 때는 120분 이내에 동작돼야 된다. 63A가 안 될 때는요. 60분이에요. 63A가 넘을 때는요. 120분이에요. 120은 60보다 63A보다 더 크죠? 60분은 63A보다 작죠? 이렇게 외워도 되긴 하는데 답은 3번. 2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지선이라는 말 썼는데 이제 밖에서 지지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지선이 뭡니까? 이렇게 전주 있으면은 전주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선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선 혹은 이제 정확한 말은 지선. 목주,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다 돼요. 근데 철탑은 이 지지선을 사용할 수 없죠. 철탑은 안 됩니다. 4번. 25번. 논이나 기타 집안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주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밑에까지 가잖아요. 자, 이거 쓰러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지지하면서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가 딱 껴안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 근가라고 합니다. 전주 버팀대라고도 해요. 전주 버팀대. 답은 2번. 26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전주를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있잖아요. 세운다. 이거를 건주공사라고 합니다. 건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뭘 붙여요. 이렇게 완금 같은 거를 붙여요. 그 다음에 장식한다. 그다음 뭘 붙인다. 그걸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장주공사. 건주 다음에 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주 세운 다음에 옆에다 뭘 붙여요. 장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완금, 완목, 애자 이런 것들을 장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27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6m입니다.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고. 그래서 6고 이렇게 외웁니다. 28번 OW 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군의 가공 인입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그 전선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가공 인입선이라고 해요. 28번에 이런 거죠. 여기 전주가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땅이에요. 자, 여기 있다. 이런 건물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공 인입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 전선이 과연 몇 밀리미터짜리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얼마 되냐면요. 원래는 이게 2.6mm 이상이에요. 2.6mm. 그냥 기억은 2.6이에요. 근데, 좀 봐주세요. 왜요? 여기가 너무 좁아요. 거리 가까운데요. 얼마? 15m 이하인데요.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2.0mm까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 제곱이 아니죠. 2.0mm까지 우리가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m를 넘을 때는요, 2.6이고요. 그 다음에 15m가 안 될 때는 2.0도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여기서 얼마예요? 15를 넘는다고 하니까 3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15m 이하라고 돼 있으면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29번. 특고압 수전 설비의 결성기호와 명칭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맞고요. 2번에 DS 달로기 디스커넥팅 스위치 맞고요. 3번에 LA 라이트닝 어레스트 피레기 맞고요. 4번에 LF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PF예요. PF 저기 나와 있죠. 그렇죠? PF 파워 퓨즈라고 되어 있죠. PF. 이게 전력 퓨즈입니다. 30번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자. 이제 땅에다가 전선을 묻는데 여기 땅이고
스트로프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직접 매설식으로 묻는데 이 깊이를 어떻게 되는가? 자,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혹은 중량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좀 깊게 해야 되겠죠? 이때는 1m 이상. 그 다음에 중량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이때는 0.6m 이상.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 1m 이상. 아니다. 0.6m 이상. 지금 문제는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1m가 되겠죠. 31번. 일반적으로 큐비클형이라고 하며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거 무엇이냐? 큐비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실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캐비넷에 기타 뭐 변압기도 있고 MOF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캐비넷 딱 열게 되면 이걸 우리가 큐비클 방식 혹은 폐쇄식 배전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폐쇄식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네요. 답은 3번. 30번. 고압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군사의 접지 저항값이 계산하는 게 어떻게 오르냐. 근데 이제 이때 고저압 전로에 혼촉시 이상이 있을 때 1초 초과해서 2초, 1에서 2초 차이 사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1초 이내예요. 1초 이내 했을 때는 가장 여유롭게 합니다.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까지 봐줘요. 근데 1에서 2초 이내일 때는요. 일선 지락 전류분의 이때는 300까지 봐줍니다. 300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1에서 2초니까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33번. 고압 전로에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ZCT라고 하죠. ZCT는 영상 변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입출력에서 세 개 중에 벡터 합이 0이 안 되면은 이쪽에 유도기 전력이 나와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전 차단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영상 변류기라고 합니다. 34번. 전력회사가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하여 미리 정한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시간 내의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뭐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는 요금제가들이 있죠. 그렇죠? 뭐 5기가, 6기가 사용한다면은 6기가 딱 되면 이제 딱 정지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전력 장치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우리가 전류 제한기라고 했어서 전류 제한기 놓으면은 그 값 이상으로는 더 이상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류 제한기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5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자,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한다. 전류가 일정 값 이상 오버됐다.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이라고 합니다.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과전류 계전기라고 할 수 있죠. 답은 1번. 36번. 일정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여기는 오버 커런트 릴레이인데요. 전압은요,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OVR 과전압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OVR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네. 37번. 다음 중 보호 계전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과전류 계전기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쵸? OCR. 2번에 과전압 계전기 있어요? 과전압 계전기 있어요. 4번. 지락 계전기, 그라운드 릴레이 있어요? GR이라고 해서. 4번에 과저항 계전기, 이건 없어요. 이런 계전기는 없습니다. 3번.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2회 대비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강의는요, 비단 2회를 대비하는 분들만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뭐 3회, 4회, 그리고 25년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산 에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산 에듀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